네, 지금부터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 QBD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워크숍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1부는 금일, 2부는 내일 오전까지 진행되니 내일도 본 워크숍 등록하신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QBD 워크숍 1부에서는 QBD와 관련된 국내외 글로벌 동향, 인공지능 활용, 연속 공정 등 의약품의 QBD 기반 개발에 있어서 현업에 계신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으로 연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QBD웍스 김선규 대표님께서 글로벌 QBD 동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선규 대표님께서는 스탠포드 대학 기계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존슨앤존슨, 아보트, 베이어, 지멘스 등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에서 QBD 관련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현재는 QBD웍스 대표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김선규 대표님 발표 시작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선구입니다. 오늘 귀한 식약처 워크숍에서 QBD 워크숍에 초대해 주신 이유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토픽은 QBD에 관련된 미래 동향 등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 여러 가지 방안을 어, 봤을 때 그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일단 저 소개를 시켜주셨는데요. 저는 여러 제약 회사에서 QBD를 주로 QBD라고 불리기 이전부터 QBD에 관련된 여러 업무를 실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어, 여러 고충 등을 경험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약 2만 3천 명 이상의 커뮤니티 멤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링크드인에서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해가며 어느 것이 QBD를 실행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등등을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 등을 이렇게 논의하면서 계속 커뮤니티를 키워갔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제 저희가 서로 공통으로 저희가 QBD를 적용하면서 공통으로 경험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처음에 한 15년 전에 FDA에서 QBD 등 ICH 국가에서 QBD를 실행했을 당시 특히 그 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지 않아 가지고 어, 그 부분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실행을 해왔고 특히 다른 분야에서 어, 불러온 방법론 같은 것들 그대로 QBD에서 저희 제약 쪽에서 이제 사용하자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그걸 바탕으로 또한 이제 저희 그 경험들을 계속 어, 바탕으로 저희 공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QBD 워크스닷컴에서 그런 케이스 스타디나 또는 자료 등 문헌 등을 이렇게 계속 공유하는 형식으로 어, 네, 진행을 김석구 해왔습니다. 대표님 그 지금 결과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화면이 지금 조금 잘리고 있는데 전체 화면이 보여주시게 설정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직까지도 화면이 전체로 보이지 않거든요. 저희 쪽에서 설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진행하시는 대표님께서 분께서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지금 화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전체 화면이 비치지 않습니다. 예, 다시 조절해 네, 보겠습니다. 축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하시면 여전히 화면이 많이 잘려 나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화면으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네. 기다려주세요. 예, 네,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진행해 주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도움을 주다가 그것을 더 많은 부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QBD가 이제 15년 넘게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 것인지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저희가 잠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QBD는 퀄리티를 다루는 그런 주제인데 특히 가장 큰 최근에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변환점은 이제 여러 방식으로 회사들이 QBD를 접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 식약처 등 아니면은 뭐 미국 FDA에서나 등등에서 각각 모든 다양한 방식으로 하던 방법을 다 수용을 해왔고요. 그 이제 다른 점은 그것이 계속 갈수록 이제 표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시도에서 이렇게 OPQ라는 조직을 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QBD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다시 다루게 되었는데 특히 OPQ에서 다룰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 드럭 서브스턴스, 드럭 프로덕트하고 매니팩처링 바이오파마스틱스를 담당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컸던 것은 이제 여러 회사들 스폰서들에서 오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오는 그 숫자에 인해서 리뷰어들이 큰 애로사항을 보고 그리고 그 시간 걸리는 리뷰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표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이렇게 조언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의 변화는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이전에는 문서 형식으로 이렇게 어,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표준화시켜서 QBD도 점점 더 표준화되고 있다는 그런 동향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들을 어, 약간 예시를 공유를 해드리면은 이전에 이제 ECTD 에서 이제 New Drug Application을 보자면은 그 부분에서 특히 P2라는 부분이 있는데 드럭 프로덕트 두 번째 부분 그래서 리뷰어가 각각 그 어, 내용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해서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도 이제 계속 보시다시피 그 형식으로 텍스트 형식으로 각 문서 형식으로 계속 서술을 하다 보니까 그분을 읽고 이해하고 처리하고 다시 답변을 하고 그런 중간 형식이 오래 걸다 보니까 리뷰에 따라서 주관적인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해서 QBD를 관련된 쪽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더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가 해서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 부분이 카사라는 부분입니다. 카, 카사는 이렇게 어, 밑에 보실 수 있듯이 Knowledge Aided Assessment and Structure Application이라는 약어인데 그 부분에서 약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달라진 거는 이제
QBD 전체적인 대목은 동일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 날리지를 어떻게 표준화시켜가지고 캡처해서 우리가 안에서 내부에서 그 리뷰어들에게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카사라는 그런 지붕 아래 그 첫 번째 기둥이 그, 어, 그 좀 더 자동화시키기 위한 룰과 알고리즘을 통해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컨트롤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은 어 그것도 표준화시킬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이제 매니팩처링 리스크랑 퍼시리티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포함할 수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첫 번째 거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CTD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문서 형식으로 보내게 되는데, 리뷰한테 그 부분을 이제 카사를 실행하게 되면은 미래에 그 데이터베이스 형식, 그 현재 워킹 그룹 안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 표준화 시킬 것인가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PQCMC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자면은 그 특히 CMC 하시는 분들께 모듈 1, 2, 3에서 특별히 2.3 그리고 모듈 3에서 QBD 부분이 이렇게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미래를 비교하자면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PDF 형식으로 내용을 QBD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변환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변환 내용은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가 나오면은 그건 좀 더 구체화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약간 좀 더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어, 이전에는 이제 그 표 형식으로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QBD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스크 어세스먼트인데, 그 부분을 그 표 형식으로 이렇게 justification 그리고 어, linked information, 그 예를 들어서 파일이나 그런 형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주로 문서 형식을 했기 때문에 표 이렇게 형식으로 표현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링크비디 안에서도 준비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예를 들어서 유닛 오퍼레이션이나 QTPP, CQA, CPP 그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왜 우리가 이렇게 하이 리스크인가, 미디움 리스크인가, 로우 리스크에 관련된 그런 원인, 설명, 제공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오늘 다룰 여러분 그 여러 발표 부분들에서 이렇게 다루실 주제 중에서 나레지멘트가 있는 것 같은데, 지식 관리 체계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첫 번째 기둥인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어세스를 할 수 있는 것. 저희가 이제 리스크 어세스를 수천 개를 해하다 보니까 자주 듣는 질문이, 이것이 매우 주관적인데 어떻게 이것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뷰나 아니면은 그 회사 내부에서 리스크를 계산할 때 그에 관련된 중요성이나 그런 요소들을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CQA 첫 번째 큰 변환점은 이제 CQA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티컬 퀄리티 애트리뷰트인데, 잘 아시는 용어이겠지만 QBD를 하신 분이 알겠지만, 그 크리티컬 어떻게 하면 그것이 크리티컬인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를 저희는 주로 이제 본바야면은 주로
회사 내부에서 팀 내에서 개발팀 내부에서 어, 크리티컬리티를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하는 건데 또 카사에서 정의하는 저 부분은 이제 로우 리스크, 미디움 리스크, 하이 리스크를 따로 설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QTPP와 CQA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 이제 새로 앞으로 어, 표준화될 카사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CQA를 왜 크리티컬한 것인지 아닌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이제 연결시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어, 그 부분을 저희 쪽에서도 이제 강요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TPP와 CQA. 왜냐면 큐비들 보면은 가장 그 목적은 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QTPP 환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CQA 그 개발 그리고 뭐 QC 맨 마지막에서 프로덕트 드럭 프로덕트에서 테스트하는 부분에서 그 매니팩처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CPP 개발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세 가지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연결고리인 QTPP와 CQA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해왔던 여러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보면은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 CQA에서 이제 QA 퀄리티 애트리뷰에서도 어, 그 순서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흑백처럼 크리티컬한 건 한쪽이고 non 크리티컬한 거는 반대편인 이렇게 확실히 가른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그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전에는 여러 많은 회사들이 FME를 사용했는데 이제 카사르로 변환을 시키면서 FME CA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어, 주로 이제 correlation matrix라고 앞으로 보시겠지만 약간 연관성을 짓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표준화되는 것은 세 가지 요소, severity, detectability, 그리고 occurrence 세 가지 요소를 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들을 보면은 두 가지, 뭐, impact나 uncertainty 두 가지만 사용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표준화시켜서 그 리스크 어센트를 좀 더 보편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ECA는 어느 정도 이렇게 표준화가 돼 있고 그 부분들에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QA 이 부분도 예시를 보면은 CQA에서 그 FMEC에서 랭킹을 이전에 QTPP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그 QBD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토리라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첫 번째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그 다음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리고 그 중간 단계 우리가 무엇을 했나 회사 내부에서 제출하기 전에 어, 무엇을 했나 그런 활동들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그 스토리 라인 형식으로 어, 어느 정도 플래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큐비를 처음 하실 때 리스크 어센스는 항상 리빙 다큐멘트 살아있는 문서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시는데 항상 리스크 어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리스크 첫 번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DOE나 디자인 스페이스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스트래지 등등을 하고 리스크를 줄여가는 형식으로 그런 목적을 갖고 리스크 어센스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 더 나면 세 번째 이렇게 형식으로 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되면 한 가지 장점이 그런 오토메이션이 가능하다는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저희도 링크드에서도 이렇게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어,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설정이 돼 있으면은 그걸 문서화도 가능하고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structure risk 그리고 스탠더드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표준화시킬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CQA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어,
컨트롤 스트래티지에서 그, 어, 그 리스크에 따라서 컨트롤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리스크 어세스먼트 한 다음에 스코어가 나올 것이고 리스크 스코어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각각 CQA나 등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코멘트 등을 달고 두 번째로 어, 만약 그런 컨트롤을 스트래티지를 실행했을 경우 어떻게 변환시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필요한데요. 어, 컨트롤 스트래티지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NIR나 뭐 디텍터빌리티 등등에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컨트롤 스트래티지도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그런 어느 정도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그 부분들도 어,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컨트롤 스트래티지를 하시면서도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어, 그 CQ에 관련돼서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서포트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계속 서술해 가고 이전과 달리 이런 부분들이 미리 요구해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표준화가 되면은 여러 회사에서 제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X 회사에서 제출한 것 같고 Y 회사에서 제출한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이제 뭐 Z 회사에서 제출한 것이 있는데 특히 인디케이션이 비슷할 경우, 프로세스가 비슷할 경우, CQA가 공통적인 게 있을 경우 그분들 어, X나 Y에서는 미디움이나 하이인데 우리 회사에서 제출하는 것은 왜 로우인가 이렇게 약간 다른 곳이 나오면은 그 부분들이 하이라이트가 되고 그 부분들 리뷰에서 이렇게 질문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를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어, 어, 그 비지빌리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알 수가 없 이제 FDA 내에서는 알 수가 있지만 서로 이제 회사 어, 사이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이 지금까지 10년 정도 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오면서 여러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어, 여러 대학교들과 이렇게 아카데미아하고 데이터를 모으면서 서로 비교할 수 있게 그런 데이터들, 리스크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 가지고 어, 서로 리스크가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리스크를 어떻게 다른 것들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 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미래 쪽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매뉴얼하게 각각 직접 리스크를 매기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프리딕티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인 매니팩처링 리스크를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첫 번째는 그 룰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좀 더 객관적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컨트롤 스트래티지도 좀 표준화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도 이제 이전과 달리 매니팩처링 리스크, 퍼실리티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CQ에서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당시 리스크를 어세스먼트 하실 때 이니셜 리스크라고 있죠. 그 다음에 어, 어느 정도 디자인 스페이스도 하고 컨트롤 스트래티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구체화시킨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로우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했을 경우 이제 다음 단계로 생각할 것이 이제 그 생산 단계, 커머셜 단계에서 어, 그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FMECA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오퍼레이션과 각각 오퍼레이션 안에서 CPP 또는 CMA를 어떻게 하면 CQ에 연결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 회사들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아니면은 예시들 보면은 이 부분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해가지고 논의는 중인데 어, 저희 링크비에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QA와 CPP 각 유닛 오퍼레이션에서 correlation 어떻게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각 그 공정별에서 있는 CPP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CQ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어,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 전체적인 점수를 매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FME, 특히 FME 방식으로 해왔던 방법은 주로 결론을 생각하시고 그 과정을 어떻게 메꿔 가는 것인가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결론에서 새로운 결론을 얻을 수 없고 바이어스된 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어, 그런 바이어스 없이 어떻게 각각 공정별로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걸 다 매듭을 시킨 다음에 점수를 각각 매기는 형식으로 어, 결론을 예측할 수 없도록 이렇게 좀 더 바이어스가 좀 더 배제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기존에 지금까지 접근해야 했던 리스크 어셈트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서 어, 하기 위해서 QTP, CQA를 연결시키고 또 CQ와 CPP를 연결시키는 부분을 강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표 중에서 이제 그 매니팩처링 새로 공정별로 새로 리스크를 추가를 시켰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매니팩처링 리스크 그래서 프로세스 팩터와 특히 퍼실리티 팩터 이전에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퍼실리티 팩터 각각 퍼실리티 어느 생산 기지에서 생산한 것에 따라서 리스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다루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이제 정보가 더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매니팩처링 리스크를 포함해 가지고 컨트롤 스트래티지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컨트롤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PAT 모니터링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세스 언더스탠딩 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디자인 스페이스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은 그 레시피, 아니면 타겟을 바꿀 것인가 등등을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 컨트롤 스트래티지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다루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다른 한 가지 더 추가되는 형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리뷰어들이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코멘트를 달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리뷰어가 평가를 내리는 것이 점수를 매기는 것이 적절하면은 우리가 인스펙션을 직접 나와서 PAI, Pre-Approved Inspection을 안 해도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컨트롤 스테이지가 적절하지 않으면은 어, 직접 방문을 해서 인스펙션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평가를 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좀 더 표준화되고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라서 진행 방식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이 부분은 이제 한 번에 다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리뷰와 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프로치가 적절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을 바꿔가지고 아니면 좀 더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보내면은 다시 이제 리스크가 대한 평가가 변경이 되고 그에 따른 진행 방식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QBD하고 미래 QBD를 이렇게 변- 변형된 방식, 바뀐 점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좀 더 라이프 사이클, 좀 더 전체적인 개발 쪽만 아니라 나중에 생산 쪽 등등, 서플라이 체인 등등에서 까지 포함해가지고 리스크를 이제 담당하려는 그런 추세가 보입니다. 그 부분들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때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것이 가장 큰 부분인데, 변환되는 부분인데, PQCMC, 스트럭처 데이터 등등을 지금 현재 어떻게 표준화시킬 것인가, 표준화는 어떤 형식으로 제출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모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이고, 이렇게, 워킹 그룹에서 지금 현재 논의 중입니다. 어,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좀 더 자동화를 시키고 이렇게 리뷰하는 분들께 좀 더 시간을 효율화시키고 또한 이런 것들이 표준화됨에 따라서 어, 그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사에게 그리고 리뷰 피드백을 좀 더 빨리 보, 어, 보낼 수 있게 답변을 보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좀 더 효율을 높여가지고 그 코스트를 낮추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고 이걸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qbdworks.com에 가시면은 어, 그런 자료가 있고요. 그 페이퍼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빅데이터 기반 네, 이어서 빅데이터 AI 기반 스마트 의약품 설계 플랫폼 및 QBD 활용에 대해서 국민대학교 김주은님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주은 교수님은 아주대 약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유한양행 중앙연구소에서 재직하셨고 현재는 국민대 응용화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바이오의학 전공의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금일 식약처 GMP 정책 설명회 및 QBD 워크샵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가 발표할 내용과 주제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술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의약품 제형 설계 제조 공정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 이 개발된 기술을 이용을 해서 QBD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구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제품을 개요하고 제가 만든 플랫폼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필요성, 그다음에 연구 목표하고 내용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의약품 개발 과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개발할 때 디스커버리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고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 물질을 가지고 보통 전임상 시험을 통해서 프리클리니컬 이벨루에이션을 실시를 하게 되죠. 이때 IND 자료를 구비하기 위해서 프리 IND 형태로 우리가 자료를 구비하게 되는데, 보통 파마콜로지하고 에피커시 아래 부분에 보시면 박스가 있는데,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제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피지코 케미칼, 그러니까 약물의 정보를 넣었을 때 피지코 케미칼 프로퍼티가 나오면 어떨까? 그 다음에 프리포뮬레이션이랑 포뮬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바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매뉴팩처링 프로세스에 대해서 QBD 형태로 즉각적으로 나오면 어떨까를 감안을 해서 약 3년간 연구를 통해서 플랫폼을 제작을 했고,
그 제작에 대한 그 아웃풋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최종 성과물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생산하고자 하는 약물의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뭐 스마이스나 아니면 구조식 같은 것들을 넣게 되면 제형 설계, 제조 공정 설계가 즉각적으로 돼서 최적화된 제형 설계 혹은 최적화된 공정 설계, 체내 동태 예측까지 가능하게끔 나오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고, 그 성과물로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보통 그 세계 의약품 시장 동향을 보시면 왼쪽 박스부터 봐주시면 세계 시장은 약 연간 1,418조 원으로 알려져 있고 연성장률이 한 5.2% 정도 됩니다. 2023년에 약 1,8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국내 의약품 시장이 약 23조 원 규모로 성장률은 4.5%고 세계 시장 10위권 규모입니다. 자, 근데 오른쪽을 봐주시면 지금 이런 그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은 받고 있는데 제형 설계랑 제조 공정, 그다음에 체내 동태 확인할 때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버틀넥 형태로 진입 장벽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AI 기반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랑 빅데이터 시장 전부 포함해서 한 53억 달러 정도고 헬스케어하고 제약 분야 투자 규모만 40억 달러, 그러니까 약 4조 8천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그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은 지도에서 보듯이 미국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이나 아니면 임상 후보 물질 평가 등을 민간 주도로 AI 시장에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정부 주도로 일본 문부과학성 지원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랑 보건복지부 위주로 정부 주도의 AI 활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긴 한데 아직 초기 단계에 속하고 국내 대기업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AI 업체를 통해서 신약 연구와 신약 뭐 IP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의약품 제형 설계랑 그다음에 제조 공정을 가지고 QBD 형태로 이렇게 도입하는 시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의약품 효능하고 품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시장 성패에 좌우하는 게 보통 제형 설계랑 제조 공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시행착오로 얻어진 경험 위주 연구고, 그 다음에 제조공정 연구 같은 경우에도 생산에 대한 재현성 연구가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걸리는 시간은 한 1.5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그러니까 많이 걸리는 그 시간을 최소화해서 설계 방향성을 바로바로 제시를 하고 3개월 안에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우선 최초로 잡았던 목표는 대형 설계 형태인데 합성의약품, 그 다음에 바이오의약품을 각각 한 건씩 만들고 제조 공정에 대한 플랫폼도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이 다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한 건 한 건, 그 다음에 체내 동태 플랫폼도 DOE하고 IV, IVC를 연결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가려고 이런 형태를 제작을 했습니다. 보통 합성의약품 제조 순서도와 바이오의약품 제조 순서도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왼쪽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대상의약품을 선정을 해서 자료조사를 하죠. 그때 자료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사이트들이나 보통 기존에 나와 있던 의약품의 구조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뭐 비중, 흡습성, 뭐 입자도, 분자량은 어떻게 되는지,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있는지 정도를 미리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포뮬레이션 연구를 하고 컴파터빌리티 해서 주성분을 선정을 할 텐데 입도, 밀도, 물성 아니면은 부용제 선정을 할 때 배합적 합성을 해서 용출 패턴이나 PK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 방법을 직타냐, 건식이냐, 습식이냐 이런 식으로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가져갈 거고, 그 재재평가를 통해서 보통 3종에서 5종 정도 처방을 가지고 뭐 IPC를 하겠죠. 용출을 보던 복례를 하든 경도 마선도, 그리고 간이 안정성 테스트를 한 4주 정도 해서 안정성이 있는 거와 없는 거를 선별을 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제조공정 연구 들어가서 뭐 CQA를 만들든 아니면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서 CPP하고 CMA 해서 스케일업이 완료가 되는지, PV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디자인 스페이스 하고 6개월간 실온, 가속, 안정성 시험을 해서 실제적으로 제품화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굴을 하고 배양이나 제조 공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서 세포주 선정하고 배양 공정 개발하는 부분까지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정제 공정은 어떤 식으로 할지, 품질은 어떤 식으로 검증하고 제형 개발을 하고 안정성 6개월을 들어가고 비임상 평가까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루틴하고 이 루틴한 부분을 룰 베이스 형태든 인공지능이든 어떤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던 거고, 그 연구 방법은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제작을 했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확립을 할 때 외부 데이터하고 내부 데이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나오는 예측 데이터하고 실제 나오는 실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서 데이터 소스를 확보를 했습니다. 보통 식약처에서 나오는 데이터, FDA에서 나오는 데이터, 아니면 Rx리스트, 드럭스닷컴, 아니면 드럭뱅크에 나오는 모든 물리학적 특성, 그 다음에 논문이나 특허에 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 이러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조식, 그 다음에 피지코 케미칼 프로퍼티, 그 다음에 제형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형제는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부형제 종류, 그 다음에 CQA 리스트, 그다음에 매뉴팩처링 타입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제형을 썼을 때 그 연동되는 프로세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클로링, 그러니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오더라도 데이터를 선별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보시면 데이터를 선별을 해야 되고, 패턴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된, 아니고 패턴된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우리 그 제형 설계랑 제조 공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큐레이션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제와 공정이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 셋을 만들어서 우선 머신러닝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기계학습을 시켰고, 그 기계학습 시킨 이후에 이 예측 모델을 딥러닝, 그러니까 각 부위별로 딥러닝을 할 수 있게끔, 들어가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크게 4개로, 연구 전략은 4개로 나눴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 우선 수집을 하고 정제화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의 예측 모델을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가져왔던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 머신러닝을 시키고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 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제형 설계랑 제조 공정에 대한 예측 플랫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뒷부분에는 실험 설계법하고 IVC 모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PK까지 관련되는 부분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실측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예측 데이터를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우선 보면, 보통 논문이나 특허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읽을 수 없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크니제이션이라고 토큰화를 시키고 품사를 태깅해서 그 안에 있는 엔티티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시간이랑 날짜 같은 것들을 다 분류를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다 클로링, 그러니까 긁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긁어 오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긁어 왔을 때 안에 또 다른 패턴이 있을 겁니다. 저희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한데, 만약에 당월이라고 하면 유사 키워드가 금월, 당월, 요번 달, 이번 달 굉장히 많은 용어로 동음이어 아니면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분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일치하지가 않은데 그 부분을 전부 공통이 되든 교집합이 되든 해서 다 온톨로지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정형화된 형태를 정형화해줘 해서 유이마라는 이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에서 이미 오픈 소스로 나와 있고 저희는 이 오픈 소스인 유이마 형태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패턴을 정형화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플로우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1번 데이터 소스를 논문이든 드럭뱅크든 KFDA든 아니면 사이파인더든 모든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온톨로지를 구축을 해서 룰 베이스 형태로 키워드를 정의를 하고 그 안에서 실제 이종 데이터를 통합 수집해서 패턴을 다 작업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형화 작업을 통하는데 이 정형화 작업은 컴퓨터가 읽을 수가 없는 상태가 많았기 때문에 수동 형태로 다 정형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메인 쪽, 그러니까 제형 설계랑 제조 공정 전문가들이 전부 이건 맞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확립을 해줘야지만 작업이 유연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갈 텐데 먼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게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인데, 우선 제가 들어가는 부분은 만약에 헬미사탄이라는 부분을 만약에 약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케미칼 네임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되거나 아니면 통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스마이스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구조식에 보면 탄소가 몇 개냐. 그 탄소 수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뭐 유기 합성할 때도 달라지겠지만 그 스마이스 구조를 여기다 인풋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약물의 스트럭처를 엑소원부터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만든 전체 플랫폼의 플로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넣게 되면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가 나오고 그 케미컬 프로퍼티가 나오면 이 중에서 예측되는 그러니까 경구 투여를 할 때 어디다 쓰면 좋지? 라는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투여 경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이 구조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시밀라리티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스코어를 매겨서 이게 IR로 갈지, SR로 갈지, DR로 갈지, 그 다음에 솔리드 도세지 폼인지 아니면 솔루션, 내용 액체 형태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인젝션으로 가는 게 좋은지 로컬 형태로 가면 좋은지를 스코어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주성분의 용량을 입력을 하게 되면 딥러닝을 통해서 여기에 쓸 수 있는 도세지 폼에 대한 부형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이스에 따라서 나오는 부형제를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이 데이터 소스는 논문이나 특허, 드롭뱅크, 사이파인더, Rx리스트 아니면 FDA 사이트랑 KFDA 사이트, EMA 사이트, 그 다음에 저희 그 책에 있는 정보까지 전부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배합 적합성 연구를 하는데 필러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의 스코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분해제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루브리컨트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면 바인더로, 결합제로 쓸 수 있는 거, 가용화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아니면 pH 조절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스코어링을 매깁니다. 자, 그렇게 스코어링을 매기면 가장 적절한 형태가 나오고, 우리는 이에 따라서 9번에서, X9, 9에서 가장 적절한 프레딕션이 나오고, 이를 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방식을 통하고, 우리가 Y 값으로 쓸 수 있는 CQA를 용출이든 함량이든 유효물질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DOE에 통해서 PK까지 아니면 제형 설계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주성분을 따라서 스마이스에 따라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매뉴팩처링 프로세스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크를 보통 넣게 되겠죠.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넣는데 PHA랑 FMEA를 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Y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디자인 스페이스까지만 일단 구현을 해줘 하고 넣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다음에 페런터럴, 인젝션을 쓸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동결건조든 아니면 액상 주사든 현탁이든 여러 가지 주사제 형태가 있을 거고 그 주사에 맞게끔 룰 베이스 형태로 우선 입력을 했고 룰 베이스 형태가 머신러닝으로 얘가 학습할 수 있게끔 모든 정보들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PHA랑 FMEA, 그러니까 리스크 어세스먼트 기반으로 저희가 일단 입력을 하면 여기에 따라서 매뉴팩처링 프로세스가 디자인 스페이스 형태로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초심자, 그러니까 제형 설계에 대한 초심자, 제조 공정에 대한 초심자들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날리지 스페이스나 디자인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룰 베이스 형태로 넣고 이를 학습을 해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플랫폼은 현재 국민대학교 서버에다가 만들어 놨고 이 서버에 있는 부분은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형 설계에 대한 부분을 불러오기 파트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파트 두 개로 나눴고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부분도 불러오기랑 시작하기 형태로 나눠놨고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하고 합성 의약품을 분리를 해서 가져가는 형태고 이 부분은 호라스 인증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포뮬레이션 부분에 제가 만약에 카페인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스마일스, 여기 보시면 input smiles라고 해서 구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generated molecule에 대한 구조식이 나오고 그 구조식을 가지고 물리학적인 특성, property, 특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pH별로 solubility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람포리터로 나오게 되고 밑에 로그 P랑 로그 D 값이 나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pKa는 어떻게 되는지, pKb는 어떻게 되는지, 보통 pKa가 2개일 경우, 아니면 pKa가 4개일 경우, 이것도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딥러닝을 써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투과도는 어떻게 되는지, 카코투 퍼미어빌리티를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이 자료들은 약 57만 개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성은 약 85에서 90%까지 나옵니다. 합성의약품일 경우에요. 합성의약품일 경우에는 꽤 근거가 있게 나오지만 아직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 2,000건에서 3,000건밖에 안 되는 데이터밖에 없어서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도세지폼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니? 그 다음에 분자량은 얼마가 나오고 룰 오브 파이브에서 패턴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다음에 보일링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융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멜팅 포인트하고 보일링 포인트가 나오게끔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바이오 어벨러빌리티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를 바로 테스트를 통해서 그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루트는 추천 경로는 오럴이 6점입니다. 그 다음에 페런터럴은 4점이고 로컬은 5점 정도. 그래서 제가 타블렛 형태로 만들 거야 하면 캡슐, 타블렛, 오럴 서스펜션 중에서 타블렛을 선정을 하게 되고 이 용량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자, 테스트에서 필러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루브리컨트나 붕해제 아니면 뭐 색소 같은 것들 아니면 결합제 같은 것들을 제가 아마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3개 이상을 입력을 해주고 CQA에서 우리가 용출값이나 아니면 확인시험 아니면 assay, impurity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그에 대한 Y1, Y2, Y3에 대한 값들이 나오고 X1, X2, X3에 대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실험한 인풋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DOE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DOE에서 나오는 데이터 파레토 차트, 레시듀얼 플롯이 나오게 되고
컨터플롯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Y1, Y2, Y3에 대한 모든 X축, Y축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고, 등고선도도, 이런 식으로 3차원 표면도도 나오게 되고, 이 표면도를 가지고 제가 Y1, Y2, Y3에 해당하는 값들을 약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디자인 스페이스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 스페이스 값이 나오게 되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엑셀이나 바로 인쇄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고, 날리지 스페이스하고 디자인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영역에 대한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형제의 종류하고 쓴 부형제, 그다음에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제조공정에 대한 플랫폼도 블록이랑 매뉴팩처링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만약에 제가 제조공정만 할 거야, 아니면 제형 설계한 부분과 연결을 할 거야 라고 할 경우에는 앞부분에 있는 부분과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 연동이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일단 뭐 저는 리나글루타이드나 뭐 텔미스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통 제가 생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명을 입력을 해줍니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아까 있던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면 오럴 타블렛인데 습식 가립으로 가져갈 건지 내가 하고 싶은 부분, 예측값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습식 가립에 대한 사가, 혼합, 가립, 건조, 정립, 혼합, 할택, 타정, 코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매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핑이 나오게 되면 PHA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측값이 먼저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바꿔도 됩니다. 설정값을 바꿔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FMEA 테이블에서 나오는 페일러 모드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건조, 정리, 후원화, 할때 타정에서 만약에 타정에서 터렛 스피드가 빠를 경우, 느릴 경우,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알려주게 되면 제가 만약에 혼합 공정이나 타정 공정, 뭐 어떤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조 조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인렛 템퍼러처랑 플루다이징, 에어플로우 레이트를 조절을 해서 그 범위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DOE에 대한 파레토 차트, 레시듀얼 플럭, 컨터 플럭, 그 다음에 표면도, 디자인 스페이스까지 모두 나오게 되고 Y1, Y2에 대한 부분을 어세이나 임퓨리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목표치를 하는 부분을 입력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디자인 스페이스 값이 나오게 되고 그 CPP 팩터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형 설계는 CMA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고 그 다음에 제조공정 같은 경우에는 CPP에 대한 크리티컬한 프로세스 파라미터에 대한 팩터들을 입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X값을 넣으면 Y값들이 도출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이 부분은 쉽게 나올 수 있게끔 나올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그 엑셀 파일이나 인쇄를 바로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 혼자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확보하는 부분은 거의 뭐 현재는 수동으로 뭐 제재 설계팀이나 아니면은 뭐 제재 연구소에서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머신러닝을 써서 저희는 진행을 했고요. 부형제 추천하는 것도 딥러닝을 썼습니다. 데이터가 거의 뭐 57만 건 정도 있고 제조 방식에 대한 부분은 거의 뭐 10,000건 정도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의약품 제형 설계랑 이런 부분은 의사결정형으로 그 콘볼레이션 딥러닝을 써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완건성이 입증되는지 정확도가 얼만큼 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도 실제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얘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풋은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게 했던 부분은 이런 형태입니다. 정말 보통 의약품 제형 설계랑 제조 공정에 대한 부분은 루틴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의약품 제형 개발에 대한 초심자, 그러니까 연구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바로 입력을 하면 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가 인력 낭비하는 부분들이 보통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 확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사결정을 실제 가장 많이 나왔던 의약품을 기준으로 단기간 내에 의약품 개발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놓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플랫폼이 좀 나오게 되면 그 음, 다른 분야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제가 했던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시연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입력을 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연을 잠시만 드릴게요. 이게 컴퓨터가 느려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먼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웹사이트 상에 서버를 국민대 안에다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게 합성의약품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제형 설계랑 제조 공정이 왼쪽에 보시면 나오게 되고, 다시 왼쪽에 있는 합성의약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합성의약품에 대한 포뮬레이션, 제형 설계 파트가 나오게 되고, 아니면 이쪽은 아래쪽은 합성의약품에 대한 제조 공정, 매뉴팩처링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합성의약품 제형에 대해서 먼저 불러오기를 해야 될 텐데, 자,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그 일반적으로 보통 프로젝트를 베타네콜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타네콜이라는 건 다 뭐 다들 알다시피 위장관 평활근 홀린성 수용체 작용해서 뭐 배뇨 긴장도를 해서 배뇨 수축해서 배뇨 기능 향상시키는 그 약물인데, 일단 지금 알려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네릭 의약품이나 계량신약 복합제를 개발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타네콜에 대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SDF나 아니면 스마일스 스트링 아니면 케미칼 네임을 작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케미칼 네임을 작성할 수 있게끔 먼저 해놓고 제가 베타니콜 클로라이드 를 입력을 하고 컨펌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프로퍼티 프레딕션에 대한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런 식으로 스마일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실제적인 몰레큘라의 구조는 기존에 나왔던 이 스마일스를 토대로 얘가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자세한 프로퍼티, 그러니까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는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솔루빌리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태로 패턴도 나오게 됩니다. pH별로 용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게 되고, pH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해도는 안 좋아지고, 낮은 상태에서는 용해도가 올라가는 형태. 그 다음에 로그 D 값은 당연히 솔루빌리티하고 반대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로그 D 값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pKa하고 pKb는, 기존에 케미칼 컴파운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학습을 통해서 나오는 형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 와, 그러니까 뭐, 꽤 많은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몇십만 건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량도 각각 도출이 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룰 오브 파이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로그 픽과 보일링 포인트, 그다음에 멜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0점이 바로 나오게 되고 실제 워터 솔루빌리티는 이 정도 될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세지 폼으로서 쓸 수 있는 거는 어떤 형태야? 라고 클릭을 하면 어, 거의 뭐 지금의 용해도를 봤을 때는 페란터럴이라고 이렇게 주사제 형태가 가장 적절한 게 아니냐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만약에 오롤로 투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롤로 투여를 할 때 어떤 추천 경로는 페런터럴이긴 한데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의약품은 경구용 의약품 체제를 만들고자 해. 그러면 여기 도세지 폼을 셀렉트, 여기에 지금 어울리는 파마시카 도세지라고 해서 나온 형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정제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고 그 아랫부분에다가 25mg짜리 원래 베타니콜 염화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형태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넥스트 추천해주는 부형제들이 미리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파터빌리티 테스트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어울릴 수 있는 부형제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릭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제너럴한 상태, 그 다음에 투여 경로하고 도세지 폼에 근거를 해서 이게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되는지에 대한 부형제들, 이 부형제 목록은 꽤 쓸 수 있는 부형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필러로 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락토즈랑 MCC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쵸? 그다음에 소듐 스타치 글라이콜 붕해제가 얘게 들어가고 하는데 일단 세 개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5에서 10mg. 그다음에 여기 설명을 안 드렸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부형제 목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사용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용 범위라고 하면 데일리 익스포즈 양을 미국 FDA 사이트에 있던 그 양과 KFDA는 최대 사용 가능 양의 기준으로 아웃풋이 되게끔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그 모든 플로링 했던 데이터에서 나오는 그 값들을 기준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양을 그냥 임의로 입력을 할게요. 한 25에서 45mg 입력하고 35에서 그러니까 최저와 최대 값을 일단 입력을 할게요. 50에서 70 할게요. 50에서 70mg이 되게끔 입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Y값, CQA죠? CQA에 대한 값인데, 제가 볼 거는, 용출, 뭐, 임퓨리티 봐도 되고, 아니면, 하드니스랑, 타정에 대한 거가 중요하다고 잘 판단이 되면, 프라이빌리티, 아니면, 어디 갔냐, 뭐, 흐름성 같은 정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X 값은 X1, X2, X3. 그러니까 아까 붕해제, 그다음에 필러인 두 종류, 그다음에 이걸 썼을 때 Y1, Y2, Y3, Y4가 디졸루션 테스트가 나오고 플로어빌리티 흐름성이 Y2로, Y3는 하드니스, Y4는 프라이빌리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실험 설계법이 적용이 됐기, DOE가 적용이 됐잖아요. 실험 설계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식으로 25, 55를 넣었을 때의 y 값이 얼마가 나오냐? 용출 값이겠죠. 그다음에 probability, hardness 값, hardness 값, 그다음에 probability 값을 입력을 하는데 이때 중간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게 값을 입력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앞부분에서 불러오기를 할게요. 베타네콜 클로라이드를 한번 불러올게요. 아이고. 일단 아까 거기서 제가 아까 4개 선택했는데 3개를 선택한 걸로 하고 자 여기서 용출값, 하드니스하고 프라이빌리티만 일단 볼게요. 자 이걸 입력했다. 실제 나왔던 값이다 라고 치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자 파레토 차트랑 레시듀얼 플롯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바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컨터 플롯에 대한 부분들이 총 아까 제가 X값 3개를 넣었고 Y값도 3개를 넣었죠. 거기에 대한 그 범위 값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이건 등고선도 형태로 나와서 표면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넣었던 하데니스 값 대비 이렇게 소듐 스타치 글라이콜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스 크리스탈린 셀룰로즈 MCC를 넣었을 때 각각 나오는 Y 값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프라이빌리티, 하드니스, 디졸루션 테스트 이렇게 되겠죠. Y1, Y2, Y3에 대한 각각의 등고선도 값이 나올 거고 9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스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개별 응답값에 대한 목표치를 넣어야 되겠죠. 아까 제 범위는 이렇게 들고 갔다면 저는 90%에서 용출값이 100% 나오는 것만 확인해줘. 자, 30분일 때. 그리고 하드니스는 어, 음, 좀 잘못됐네요. 일단 1.1로만 일단 저기 그 임의의 값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0.0에서 0.5% 이내인 프라이어빌리티 값을 찾아줘. 데이터는 설정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금방금방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디자인 스페이스에 의해서 나오는 값들은 Y1, Y2, Y3에 대한 그 개별 응답값에 대한 목표치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컨트롤 스페이스 영역 안에 들어가게끔 해줘. 원래 난리지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됐지만 디자인 스페이스에서는 이 정도 범위를 잡고 컨트롤,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하는 스페이스 영역에서는 이 정도를 확인해줘 라는 게 되고 그 밑부분에 보면 아까 나왔던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한 범위와 그 다음에 제가 CQA 범위를 재설정해서 입력한 값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따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쇄가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공정 하나에 대한 첫 번째가 됐고, 만약에 CMA2를 했을 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콜로이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쓰거나, 아니면 활tek제 종류를 좀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그 범위가 설정이 돼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에서도 일단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겐타마이신 설페이트가 있는데, 다시. 자, 우선 페런터럴이고, 인젝션 서스펜션이고, 분말 제조법으로 일단 설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사가 혼합, 충전하고 실링하는 걸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때, 이런 것들은 제가 일단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그 주사제에 들어가 있는 CQA랑 각각의 공정에 대한 볼 CQA는 성상 함량, 유해물질, pH, 무균, 엔도톡신, 식용량, 그 다음에 기밀도, 용량 편차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텐데 이거를 낮고 중간, 높음을 일단 저희가 설정을 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자, 이게 설정이 됐다 가정하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
혼합에, 이 지금 빨간색이 나타난 거는 여기에 리스크가 있는 부분으로 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합된 부분에서 이 혼합하는 이 리스크가 뭐가 있냐? 시프팅을 할 때 밀 테스트 아니면은 믹싱 레이시나 차지 프레셔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인풋 값으로 두 개를 넣고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원하는 CQA를 입력을 하고 그 CQA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 실험값들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범위에 대한 테스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놨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음,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영재 연속제조 공정 및 공정 분석 기술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종근당 김병석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병석 차장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종근당에서 2007년부터 재직 중이시고 종근당 내에서 고영재 분석기술, 통합제어 시스템, 품질연구 프로젝트 리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차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근당 김병석입니다. 오늘 연자로 초청해 주신 식약처 대구천복재단 그리고 함께 지원해 주신 회사 관계자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오늘 고영재 연속제조 공정 및 공정 분석기술 글로벌 동향입니다. 우선은 연속공정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속공정은 인풋 원료가 공정 안으로 연속적으로 공급되고 변형되고 처리된 아웃풋 원료가 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제거되는 공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저희들이 배지 공정하고 연속 공정하고의 비교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원료는 배지 공정 같은 경우에 모든 원료는 공정 시작 전에 충전되고 공정 종료 시 배출되는 방식이라면 연속 공정은 원료가 공정에서 동시에 충전과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연속 공정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들은 연속 제조는 의약품을 보다 빠르게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연속 제조는 기존 단위 공정을 현대적 공정 모니터링 및 제어를 기반으로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임 베이스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제조량을 쉽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효율적이고 통합된 연속 시스템을 작동하는데 더 작은 설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배지 단위보다 연속 공정은 3분의 1의 설치 공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 개발, 제품 출시, 소요 시간을 모두 단축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API 소모량도 감소하며 기회비용에 대한 절감 등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FDA는 연속 공정이 제약 제조의 효율성과 유연성, 민첩성 그리고 경고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기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제약업계가 연속 공정에 함께 합류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조 역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속 공정을 포함한 혁신적인 기술을 구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머징 테크놀로지 팀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를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PQS, 그러니까 파마시티컬 퀄리티 시스템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발전하고 있고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CPV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FDA는 연속 공정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ICH는 ICH Q13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연속 공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 그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해서 연속 공정들을 도입한 회사들은 제품에 대한 출시까지도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버텍스까지 또는 J&J, 릴리, 바이에르, 그리고 파이자, MSD도 모두 연속 공정을 도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허가를 받거나 또는 그의 출시를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도까지 조사된 내용으로서 총 7제품이 연속 공정을 통해서 미국 FDA, 그리고 EMA, PDMA에 허가 등록된 제품들입니다. 연속 공정은 웻 그래듈레이션과 그리고 강타, 드라이 그래듈레이션, 그리고 직타법을 모두 다 혼용해서 융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초로 연속 공정을 도입해서 제품을 허가 출하했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다이렉트 컴프렉션과 드라이 그래듈레이션, 웻 그래듈레이션 모두 세 가지의 제재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다음 장은 그 각 층에 대한 설계 도면의 실제 모습들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국의 GSK나 그리고 2019년도 유럽에서 영국에서 있었던 컨티뉴스 매니팩처링에 대한 컨퍼런스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시 2019년도에 컨퍼런스 연속 공정에 대한 컨퍼런스의 그 주요 화두는 연속 공정에 포함되어 있던 PAT의 활용도와 그에 대한 기술력을 어떻게 연속 공정하고 더 플렉서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의 장소였습니다. 실제 MSD의 UK 지금 MSD에서는 연속 공정에 직타 라인을 모두 설치를 해가지고 실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고요. J&J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의 연속 공정을 2022년도에 그 포야의 수상을 받으면서 미러 1 그리고 미러 2라는 용어를 쓰면서 벨기에와 이태리의 연속 공정 라인을 모두 설치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CDM으로서 패스온도 지금 활발하게 연속 공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속 공정에 있어서 연속 공정은 이제 배치 생산과 이제 모두 관련된 배지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전체 배지의 특성과 품질을 균질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료와 최종 제품을 연결하기 위한 라인의 시작부터 끝까지 원료의 추적 가능한 기능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서 얘기했던 QBD에서 얘기했던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의 하나의 툴로 원료의 체류 시간 분포라는 RTD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RTD는 연속 공정의 배치 정의 및 원료를 추적을 할 수 있는 이슈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이론입니다. 앞서 여기서 보고 계시는 수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단위로 구성된 각 전체 라인에 대해서 전체 RTD를 합성곱으로 사용하면은 피딩서부터 혼합 그리고 타정까지에 대한 RTD를 계산할 수 있고요. 이 RTD를 통해서 원료가 얼만큼 시간 단위로 농도가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RTD는 각 단위 작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기계적으로 통합된 라인에 대해서도 수행된 추적 응답 실험을 통해서 연속 라인의 모든 단위 작업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추적 응답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연속 라인의 입구에 추적자의 펄스를 설치하고 출구에는 추적자의 농도 프로파일을 응답 측정함으로써 이 RTD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 공정에서의 배지에 대한 정의가 아마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이런 RTD가 설정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연속 공정의 배지의 정의는 생산 기간과 원료의 양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두 번째로 좀 이슈가 되는 상황들은 배지 라인의 원료들이 서로 교차하게 되는 공급 원료의 로트 변경이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림 A를 보시면 트레이서빌리티의 이제 의미로서 피겨 A를 보시면요. 배지 프로세스에서 배지는 물리적으로 밀폐된 용기에 분리되어 배지 식별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속 공정을 위해서 배지 사양에 대해 비현실적인 견해는 백 미싱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상적인 플러그 플로우 시스템에만 해당하는데 실제로는 백플로우가 일어나는 후속 배지 간의 혼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터페이스 영역으로 피겨 D를 보시면요. 노란색 영역을 제거할 것인지 또는 이거를 정규 제품의 배지로 승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속 배지로 결정을 해야 될 요인들을 바로 RTD로 또는 거기에 대한 RTD 요소의 추적성의 포인트에서 품질 특성이 이상이 없다면 이 평가를 통해서 연속 배지로 해야 될지 또는 이걸 제거를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오게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단위, 작은 단위의 추적 가능한 최소 단위 설정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업계에서는 프로덕트 키 또는 X키로 하고 있고 이 단위는 0.3에서 5kg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설정된 값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연속 공정은 연속적인 논스톱 스트림을 생성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고형제에서의 연속 공정에 대해서 피드 포워드 컨트롤과 그리고 트랜스퍼 펑션에 대한 업스트랙터 유닛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모델 베이스의 컨트롤들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 각 포인트별로 연구해야 될 단위 공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위 공정에 대한 품질 평가를 현재로서는 PAT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 설비 업체에서도 PAT를 도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속 공정에 도입하게 된 PAT에 대한 기술 동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2019년도 그 영국에서의 연속공정 컨퍼런스를 통하면 19년도까지의 그 연속공정의 PAT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PC와 RTRT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PAT 기술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컨티뉴스 매니팩처에 대한 R&D 부분에서는 모든 연속 공정의 단위 공정마다 PAT를 모두 도입을 했고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파이자의 미국의 그 PCMM이라는 그 포터블 컨티뉴스 미니어처 모듈러라는 컨셉의 그 연속 공정 안에 들어가 있는 PAT 기술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포인트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본에서 피딩에서 가장 이제 연속 공정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계량 호포에서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는 제품의 양을 단위 시간당 무게인 유량으로 표시하게 되고요. 이 값을 설정 유량과 비교해서 배출 장치의 속도를 제어하는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블렌딩인데요. 블렌딩은 지금 원료들이 그 호포 피더에서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이 다음 공정으로 이어질 때 슈트를 통해서 NIR 기술을 통해 가지고 호모지니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뉼레이션과 드라잉 같은 경우에는 NIR을 도입을 해 가지고 물의 과립의 수분의 양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마이크로웨이브 파트가 좀 더 그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해서 모이스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뉼레이션 그러니까 FBG를 사용하는 그 습식의 과립 형태를 보기 위해서 이미징의 카메라 기술들도 PAT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밀링 단계를 보시면은 밀링 단계에서는 NI를 사용해서 모이스트 컨텐츠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도들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입도의 분석 방법들은 그 레이저 디프렉션 파티클 사이즈 어널라이저를 사용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이 밀링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웃풋에서 장비들을 설치를 해서 실제로 밀링에 통과된 그 입자들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FBRM이라는 메저먼트 시스템을 사용해서도 입자의 크기들도 후단 부분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PAT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후혼합에 사용하는 블렌딩에서도 NI를 사용해서 NI의 스펙트럼의 변화들을 얼마나 균질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블렌딩은 나중에 최종 혼합을 하고 나서 그 타전기에 이제 공급되고 있는 피더에서의 최종 평가들을 위해서 NIR 프로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정을 한 다음에 정제로 된 나정에 배출되는 정제들을 일정량들을 샘플링해서 웨이팅 thickness 그리고 하드니스와 다이아미터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하고 그 안에 함께 그 통합되어 있는 NIR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컨텐츠 유니포머티도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Q 컨트롤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수 검사를 좀 목표로 NIR을 좀 더 발전시킨 PAT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당 12만 정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코팅기에 입구와 그리고 맨 마지막 출구 쪽에 슈트에 라만 기술과 NIR을 접목을 하게 되어 실시간으로 코팅의 증량과 코팅의 두께 또는 주성분 코팅의 양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PAT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동향 중에서 가장 최근의 그 경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의 PAT의 스콥을 보시면 컨트롤과 모니터링 그리고 언더스탠딩의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컨트롤로 가면 갈수록 GMP 영역에 포함되고 있고 그 GMP 영역에 들어가기 위한 레귤레이터랑 코스트, 에포트, 그 노력들은 더 많은 것들이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연속 공정을 도입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2019년도까지 많은 트라이를 했지만 결국에는 커머셜로 이 제품을 출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PAT를 가장 최소화로 가져가겠다는 전략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PAT는 연속 공정에 있어서 연구 단계에서는 제품과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PAT는 상용화 단계에서 필수가 그러나 이게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면 필수가 아니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 포인트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상용화 단계의 연속 공정은 간결한 관리 포인트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유럽의 제약사들, 특히 연속 공정을 도입한 회사들은 최종 출하 시험을 QC 시험으로 최종 출하 시험으로 도입을 하게 됐고요. 연속 공정에서 공정 표준화, 그 공정 표준화는 QBD 베이스의 DOE를 통해서 상용화 단계의 PAT 관리 포인트를 최소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광학이나 또는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했던 PAT 기술들이 모니터링과 언더스탠딩으로 연구 단계 랩 스케일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커머셜로 갔을 때는 컨트롤 개념으로서 로스 인 웨이팅 피드와 밸런스 그리고 IPC 테스트만으로 상당히 최소화하고 전략적으로 PAT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속 공정에 대한 설비에 대한 제조사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벨기에의 게아라는 회사고요. 여기서는 컨시그마 25, 50, 100이라는 시간당 킬로그램으로 캐파시티를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PCM이라고 파이자와 G콘 그리고 게아가 합작해서 모듈 방식의 미니어처 모듈 방식의 연속 공정을 실제로 설치하고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속 공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있고요.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들을 모두 거쳐가게 됐는데요. 지금 앞서 보셨던 연속 공정의 컨시그마 25나 50, 100을 보시면 습식 과립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앞서간 또는 글로벌 앞서간 제약사들은 가장 최초 연속 공정을 도입하는 제형으로서
직타 라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아의 그 CDC50 같은 경우에는 피더 6개를 사용해 가지고 바로 혼합과 타정을 해서 바로 정제를 실험할 수 있는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직타 라인의 연속 공정을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속 공정에 대한 시장성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제조사들이 연속의 설비들을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신태곤의 엑슬럼이라는 25는 오른쪽에 보시는 연속 그 연구용 단계에서 실제 FBG의 과립화를 통한 연속 라인을 설계를 해서 런칭을 했고요. 그 런칭의 방식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다양한 원료들을 섞어서 단순히 FBG로 과립을 잡고 직접 타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마라는 이태리 회사도 CDC25라고 해서 프리믹싱과 다양한 피더를 적용해서 직타 라인 설정해서 연속 코팅까지를 모두 상품화로 런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독일 글라트 모드코스라는 50과 100이라는 50kg과 100kg per hour에 대한 제품들도 좀 설정해서 런칭이 된 상태고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FBG를 수평 전개해서 디자인한 연속 공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레라는 회사에서 큐비콘이라는 시간당 25kg의 제품도 런칭이 된 상태이고요. 이거는 이제 혼합서부터 유동층 건조, 그리고 직타, 그리고 연속 코팅까지 모든 풀라인을 모듈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프런드도 연속 공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파우더 피더와 그리고 그 혼합을 통해서 밀링 섹션 그리고 드라이 섹션 해가지고 최종단에서는 PAT 섹션으로 나눠서 제품들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는 연속 공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그 글로벌 동향에 대한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본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에서 데이터가 매우 적을 경우 해당 모델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네, 김병석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럽에서 승인된 품목을 가진 연속 공정 도입 회사들은 실제 출하 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김병석 차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그 자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PAT를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럽의 제약사들은 연속 공정에서 출하 시험을 QC 시험으로 최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과 단연간 논의를 통해 가지고 각 포인트마다 PAT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출하 시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논의 과정 중에서 불필요했던 데이터는 없었지만 너무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커머셜 배지의 그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되면 규제 당국도 힘들고 실제로 그걸 준비하는 제약사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커머셜 배지에서의 연속 공정은 PAT를 최소 간소화하면서 QC 시험 후 출하 시험을 하는 전략으로 서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연속 공정에는 기존 제품을 적용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신제품을 적용하는 추세입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조사한 바로는 연속 공정에는 기존 제품을 적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기존 제품을 연속 공정으로 트랜스퍼 해가지고 좀 더 생산성을 높이면 어떻겠냐라는 전략도 세울 수 있는데 실제 유럽의 제약사들은 연속 공정에는 신제품만 적용하고 있고요.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표준화되고 최적화된 배지 공정 라인을 가지고 제품을 런칭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연속 공정에 대한 변경으로 인한 발생되는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서 연속 공정에는 신제품만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이번에는 김주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학습에서 데이터가 매우 적을 경우 해당 모델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해 네네. 주겠어요? 인공지능 학습에서 데이터가 매우 적을 경우 해당 모델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보통 그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최소 10,000건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약품이 있으면 그 의약품이 10,000건은 넘어야지만 제대로 된 그 신뢰성 구간이 나오고요. 보통 저희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57만 건 정도의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은 85%에서 95%까지는 나오는 편입니다. 단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찾았던 데이터나 의약품 종류가 2,0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1일차 GMP 정책 설명회 및 QBD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행사 종료 후에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내일 10월 26일 수요일에는요, QBD 워크숍 제2부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